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비트코인이 하루 새 5.25%가 급격하게 이제 올라가면서 알트코인 시장이 지금 되게 안 좋죠.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이. 근데 일단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는 자체가 사실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어느 순간까지만 해도 그저께인가? 12,880달러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4,500달러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떨어지니까 또 폭락 장세가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예견하시는 차티스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라는 게 항상 우리 대중이 생각하는 거랑 거의 반대로 항상 제가 보면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희망회로를 가상자산 시장에서 지금까지 돌린 사람이기 때문에 뭐 대충 세력이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그림을 그려가려고 하는구나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자세하게는 몰라도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후반에 들어오신 분들보다는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이 지금 하루 동안에 5.25%가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많이 지금 사그러들어 있고 많이 그러니까 동급률로 못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1% 내지 2%가 상승을 해요. 응? 그냥 완만하게 오르면 이 친구들도 같이 오르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이 오른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비트코인만 15.5% 올랐어요. 제가 좀 전에 이제 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그 정도면은 상당히 빨리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까지 자리를 잡아서 도미넌스가 어느 순간 찍고 어느 순간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비트코인에 에너지가 몰려가면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 거라고 하는 뭐 저도 마찬가지로 포트 구성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갈 거라고 이제 생각해요. 역사는 항상 반복돼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이중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본인들이 본인 채널에서 알트코인을 소개했던 사람들이 비트코인만 살아남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가만히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는데 지난 몇 년간을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거래소 소개하면서 돈을 뭐 꽤 많이 받아 먹은 사람 그리고 알트코인 소개하면서 돈도 한 번 받을 때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몇백에서 많이 받으면 천 단위대로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그러신 분들이 비트코인이 좀 올라가면 비트코인만 살아남는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죠. 예. 제가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사람을 이렇게 보실 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 사람이 일관되게 얘기를 하나를 가만히 보셔야 돼요. 또 알트가 올라가면은 또 알트는 살아남는다 또 이런 식으로 말 바꾸기를 중간중간에 한단 말이에요. 저는 사회생활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자기 스탠스나 이런 거를 극적으로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마다 바꾸는 카멜레온 같은 사람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 짜잘하게 보고. 그래서 어쨌건 그런 거를 잘 눈여겨보시면서 보셔야 되고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가상자산 시장의 트렌드가 사실은 우리 현물경제에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건 맞아요. 다가오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런 일이 지금 왜 발생되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도 크나큰 패러다임이 100년 주기마다 있었고 짧게는 10년 주기마다 있었는데 어떠한 일을 계기로 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있는지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관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번 영상은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게 유로존에 관련된 거거든요.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 노란 그래프는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거고 이 하얀색 선은 뭘 얘기하냐면 유로존에서 돈을 찍어낸 거 3분기에 돈을 찍어낸 거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분기에 돈을 엄청나게 찍어냈어요. 여기 보시면은 10.4 밀리언만큼 유로만큼 돈을 찍어냈는데 인플레이션이 똑같이 커플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 2.0에서 0%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돈을 찍어내도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지 않는 상황 그리고 통화 승수율이 감소하고 있는 현재 상황.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2009년 때까지는 돈을 찍어내면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해줬어요. 이게 원래 현재 이제 현대판
근데 지금까지 있었던 경제 이론이 이게 정상적이고 지금은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유로존에 국한된 얘기도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경제 주체, 기축통화국에도 해당하는 바예요. 사실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뭐 CBDC 얘기도 나오는 거고 가상자산이 탄생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틀 전인가? 지금 보시면은 26일날 10월 26일날 정확히 베리 실버트가 디커플링이라는 단어를 꺼내요. 디커플링이라는 단어를 꺼내는데 이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트코인이 13,000달러대를 넘어가고 주식시장은 마이너스 2.0을 그릴 때였어요.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 그래서 이 말을 함과 동시에 사실은 어떤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됐냐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13,600달러, 뭐 700달러 이 언저리 있어서 14,000달러대를 언제 돌파할지 모르는 그런 현재 상황인 건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가.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14,000달러대가 엄청 강력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그 전에 조정 장세가 있거나 이 부근에서 한번 눌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딱 14,000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아마도 13,800달러나 780달러나 요 근방에서 좀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내다가 그 이후에 또 한두 달간의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14,000달러 돌파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 차트를 그리신 분이 리얼비전의 라울팔이라는 분인데 라울팔 그분이 이제 예측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저항선이 강력하게 14,000달러까지 있기 때문에 그게 거기서 일단 한번 걸림돌이 될 확률이 높고 또한 중요한 건 그걸 돌파하면 내년 초 2021년 어느 순간까지는 초까지는 2만 달러 선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근데 그 라울팔이라는 분이 이 차트를 올리니까 베리 실버트가 이거를 리트윗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는 거죠. 그래서 14,000달러, 14,000달러 이전에 그쪽 부분에서 이제 익절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걸 이제 기억을 하시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는 동안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그렇게 강력하게 가지는 못했어요. 지금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직까지도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간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때 아직까지 머물러 있는데 주식시장도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갈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고 그리고 금에 관해서 제로헤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주류 매스미디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주류 매스미디어에서 여론을 통제하기 위해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중동을 이용해서 대중들을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은 알게 모르게 그 논설 주간이나 아니면 그 미디어사의 어떤 뭐 대표되는 사람들이 이제 관여가 돼가지고 근데 대중들은 본인들이 거기에 휘말리면서도 사실 그걸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제로헤치 같은 경우는 비주류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좀 약간 알아주거든요. 저도 옛날에 이거를 15년, 6년 전서부터 제로헤치를 구독해가지고 되게 많이 보고 저도 이제 많은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죠. 제로헤치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67밀리언 온스만큼의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많은 금이 발견됐다. 시베리아에서 이게 발견됐대요. 그래서 베리 실버트가 이 얘기를 보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희소성이라는 단어가 금에 관해서 언제쯤 사라질까? 그게 되게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밑에다가 해시태그 해가지고 드롭골드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림자 금융 세력에 어떻게 보면 얼굴마다 그러니까 실세는 뒤에 있겠죠. 실세는 뒤에 있겠지만 이분을 시켜가지고 뭐 본인들이 구상하는 거에 관해서 우리가 우회적으로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베리 실버트가 한마디 던지는 거를. 그래서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이 금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돈의 값어치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드롭골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서 계속 이런 금에 관해서 계속 디스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성은 아마도 맞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골드하고 실버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1907달러, 24달러, 50센트. 그래서 올라가긴 했지만 비트코인 상승률보다는 확실히 저조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10년, 100년을 보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는 과연 내 자식들한테
아니면 뭐 아는 어떤 다음 세대한테 어떤 걸 물려주는 게 더 그분들한테 더 많이 도움이 될까? 결론이 이미 났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이제 크나크게 뭐 화폐 개혁이나 통화 시스템의 개혁이 있을 때 100년간의 어떤 그 기축 통화의 패러다임이 항상 바뀌어 왔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코비드19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창궐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힘든 분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뭐 인맥은 다 끊겨가고 어떤 인간관계 같은 그런 구조도 되게 많이 지금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고 있잖아요. 역사 속에서. 근데 과거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18년부터 1919년에 여기 보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50밀리언만큼의 사람이 전 세계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돼요. 사망을 하게 되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냐면 1918년부터 1919년이다라는 그 얘기를 가만히 보세요. 이게 2년간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계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서부터 1918년에 벌어져요. 그래서 그게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음모론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 전 세계를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으면 100년마다 힘의 에너지는 한쪽에서 한쪽으로 흘러간다. 이 패러다임의 그러니까 분기점이 있을 때는 중간에 전쟁이 생기든 아니면 큰 전염병이 돌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현재 전 세계 경제 상황을 보세요. 그리고 지금 갑자기 등장한 코로나라는 그 병원체에 관해서 가만히 이 연관관계를 가만히 보시면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이 딱 그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이게 1914년부터 1918년 4년 동안에 이런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도 이제 전염병이 있어서 전쟁으로도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사망을 했었는데, 전쟁이 발생되면 그러면 이 좁은 통로에서 사람들이 마스크도 안 끼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부딪히고 이러다 보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전염병이 되게 많이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어떻게 보면 희생양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극적인 패러다임이 이제 분기점이 됐었는데, 여기 보시면 영국에서 미국으로 통화패권이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금권에서 이제 이때도 이제 브레튼 운영체제에서 그게 이제 페트롤 달러로 넘어가긴 했는데, 중간에 어쨌든 그 분기가 됐던 게 1815년, 1920년, 그러니까 이때까지 거의 105년을 영국이 전세계 기축통화국으로 있었는데 1920년까지가 기축통화국의 자리에 영국이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1914년부터 1918년 그 전쟁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분기점이 됐었다는 거죠. 전염병도 이 중간 기간에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이 아직까지 2030년이 도래한 건 아니지만 거의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이 10년이란 기간 동안 많은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통화 시스템에 관해서, 전 세계 경제에 관해서. 그래서 중국이 미국을 눌러서 패권국에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통화 시스템에 뭔가 변화가 크게 돌아온다는 거죠. 달러의 도미넌스는 지금 하락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여기 보시면은 IMF에서 2016년도 통화 바스켓에 위에나를 등장시켜요. 위에나를 등장시키는데, 지금 이제 현재의 상황 2019년 들어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무슨 일이 있냐면, 전 세계 기축통화가 달러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세계 외환보유액 통화별 비중 변화를 보시면 딱 여실하게 알 수 있어요. 통화 시스템이 어떻게 가는지. 자, 2000년에 기축통화인 달러가 72.46%, 근데 2019년 바로 작년이죠. 61.82까지 떨어지기 시작해요. 상대적으로 유로화는 17.50%에서 20.24로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달러에 관해서 막 이렇게 사서 모으는 게 아니라 달러를 사실은 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영국 파운드와도 마찬가지로 2.92에서 4.54로 본인들 통화 비중을 늘려놔요. 여기 딱 나오죠. 다 보시면은. 그래서
기축통화에서 다른 기축통화들 어떤 그 비율을 점진적으로 전 세계가 늘려나갔다는 걸 알 수 있고, 중국 위에나도 마찬가지로 제로에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95까지 늘려나요. 이런 전체적인 큰 그림의 맥락을 보시면 대충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국의 자리에 있는 게 언제까지 상한선인 제한돼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수치적으로 인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까지는 뭐 유튜브에서 이제 방송 경제 관련해서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이 달러를 사모아야 된다. 달러가 전 세계 패권을 차지한다. 그리고 달러를 통해서 양털 깎기를 또 진행할 거다. 근데 오히려 현실적인 거는 사실 달러를 계속 사서 외환 보유액에 계속 추가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계속해서 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나와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100년의 패러다임이 변환되는 게 지금 현재 이제 시작점이고, 2020년부터 코비드19로 인해서 그 시작점이고, 단기적으로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크나큰 변화가 통화 시스템에도 우리 실물 경제에도 분명히 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전과 같이 1차 세계대전이나 뭐 어떤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건 맞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위기의식을 이제 대중들한테 위기의식을 조장해서 뭔가 크나큰 패러다임을 변환시키는 건 사실 핵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쟁은 뭐 나중에는 그게 수단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근데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가상자산은 아직 시작점이다라고 그것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금리 변화에 관해서 나와 있죠. 여기 보면 1980년대 80년대 초반만 해도 금리가 17.50%였어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달러가 엄청난 강세였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금리가 쭉쭉쭉 내려가요. 그래서 요 근래 2020년도 얼마 전에 FOMC 회의에서 나온 금리 발표는 0%에서 0.25%. 그래서 제로금리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사실 명목화폐라는 게 값어치를 계속 지속적으로 세력들이 하락시킬 거라는 거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종지부를 찍은 거나 다름없어요. 금리를 지속적으로, 그래서 금리를 여기서 다시 올린다라고 말씀하실 분 있겠지만, 금리를 올리면 현물 경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대중들 가정은 파산하게 돼 있어요. 주택시장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지금 미국에서는 렌트비도 계속 못 내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푸드 스탬프 지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올라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여기서 금리를 쉽사리 올리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중간에 한 번은 올리긴 하겠지만 10년 단위, 100년, 그러니까 짧게는 10년 단위를 보면 거의 달러가 거의 힘을 잃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일같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달러를 찍어내는데, 근데 달러는 찍어내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까 유로존에서 나온 그래프를 보셨죠? 유로존에서 22에서 그 유로는 그렇게 찍어내는데 오히려 인플레이션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미국은 틀릴까요? 미국의 경제는 상황이 틀릴까요? 저는 똑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아시아 쪽으로, 동아시아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예전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그런 트렌드에서 동아시아 쪽에 많은 힘이 이미 이전돼 가고 이전돼 왔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한국도 그 경제 주체 중에 하나의 일원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중일이 마찬가지로 똑같은. 자, 그리고 코인 시장을 보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엔진이다,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엔진이라 봤을 때 가상자산 시장은 요소가 되게 많아요. 나는 지금 알트코인에 투자하니까 알트코인이 죽는다, 그냥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겠지만, 이 자동차라는 이게 하나 이제 완성되는데 수만 개나 되는 이 부품들이 필요돼요. 의자부터 해가지고 뭐 휠부터 해가지고 뭐 배기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뭐 베어링부터 해가지고
뭐 5만 가지가 다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구성이 돼서 저는 결국에 이 자동차가 완성돼서 결국에 이 자동차가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무리 작은 나사못 하나라도 각계 코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역할이 분명히 있고 태생적으로 그래서 그들이 태어났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글렌 허친슨이란 분 있잖아요.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이사인 분이 그분이 예전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태계가 구성될 거다라고 그분이 이제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아마 기사에 보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뉴스가 있는데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은행이 DBS를 런칭 시켰다. 이게 가상자산 거래소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플랫폼을 하나 이제 런칭 시킨 건데 사실 알고 보면 은행에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거래할 수 있는 건 어저께 아마 이걸 낮에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비트코인이 있고 비트코인 캐시가 있고 이더리움이 있고 XRP가 있다. 그래서 홍콩 달러 그리고 옌이 있고 달러로 요거를 거래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인가? 네, 이더리움 클래식까지 이제 포함돼서 그렇게 발표가 제가 알기로는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싱가포르이 되게 심상치 않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리플사가 어디로 이전할지 뭐 영국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건 싱가포르로 갈지 그건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건 큰 변혁이 XRP한테도 분명히 올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3년간 지금 가격대에 거의 머물러 있어요, 진짜. 분명히 변화는 오요. 패러다임의 변화는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라울팔이 이제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골드하고 비트코인의 비율이 지금 깨지면서 그러니까 금의 이제 추종자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비트코인으로 이전하기 시작을 할 거다. 그러니까 베리 실버트가 그 얘기를 덧붙여서 이제 본인의 트윗에 올리거든요. 지금 타임 투 드롭 골드라는 얘기를 한 번 더 외쳐요. 베리 실버트가. 누군지는 아시죠?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CEO 이신 분. 근데 이대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저 같은 경우도 금은 추종자였지만 제로 웨지를 보고 뭐 많은 정보를 얻고 그래서 금은 추종자였지만 저도 2016년에 2월 달에 마음을 다 바꿨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투자를 좀 했었죠. 처음에 제가 돈을 넣었던 게 그때가 1,000을 넣었었고 1,000을 넣어서 비트코인을 50만 원씩 샀었어요. 그래서 50만 원씩 사서 그리고 나서 그때는 폴로니엑스 거래소에서 알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냈었고 국내 거래소에서는 알트코인이 몇 개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 이거밖에 없었고 그래서 폴로니엑스에서 비트를 벌면 그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로 보냈고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지나서 뭐 나머지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그때 뭐 현금 동원력을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한 4천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돈을 넣었던 게 한 5천 정도 넣었었어요. 그래서 5천 넣어가지고 많이 불리진 못했어요. 왜냐면 2017년 고점에 제가 전량 다 팔았었으면 좀 돈을 많이 벌었었겠죠. 근데 하여튼 불행하게도 그때 많이 매도는 못했었어요. 욕심이 차가지고. 근데 어쨌건 저는 제가 판단한 거 나쁘지 않은 판단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금은에 관해서 추종했던 거에서 가상자산을 추종했던 거. 그리고 지금 보면 뭐 알트코인이 이제 상대적으로 되게 많이 못 가요. 그죠? 그래서 비트코인만 올라간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대중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더리움 2.0에 관해서도 이제 다가오고 있고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하고 관련이 있어서 저는 비트코인 캐시를 샀던 건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장투로 생각하는 것 같이 비트코인 캐시도 장투로 전 생각을 해요. 베리 실버트하고 제가 비슷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서 사실 여기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이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전 매집했던 건 아니에요. 다 각각의 개개별로 다 요소들이 있어요. 뭐 XRP도 마찬가지, 스텔라 루멘도 마찬가지. XRP하고 스텔라 루멘은 어차피 길을 같이 가게 돼 있어요. 누가 먼저 가든. 근데 XRP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추종을 많이 하죠. 시총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으니까. 그리고 G캐시의 익명성은 이 코인들이 뭐 비트코인부터 알트코인들이 자리를 잡으면 익명성의 증대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포트에 들어있는 거고, 라이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금이라면 라이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에서 은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게 포트에 넣었을 거고, 호라이젠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 거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이 포에서 포스로 넘어가면 채굴 시장의 해시풀이 이쪽으로 넘어오고, 채굴 산업에 관해서 이게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해킹 사태 문제가 벌어진 것도 해시풀이 이쪽으로 이더리움 측에서 포로 전향되면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해킹 문제도 해결될 거고, 그걸 알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지 대중들은 그러죠. 2.0이 되면 나는 이거 이더리움 팔아버려야지.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돼서 코인 하나 받으면 팔아먹어야지. 그 날짜를 보고 나는 그렇게 그냥 해버려야지 라고 단순하게 모든 거를 다 계산을 해버려요. 비트코인 반감기 때도 마찬가지였어. 반감기가 딱 되고 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거는 5월 달에 반감기가 끝난 게 어느 시점이 돼서 그게 몇 개월 후에 작용을 해서 지금 그게 발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다 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 당시 상황에는 몇 개월 지난, 한 4, 5개월 지난 후에 그런 일이 지금 발생되는 건데 사실은 그걸 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비트코인 캐시도 그러니까 반감기가 있어서 아무 일도 없었지만 얘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포트에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 수없이 많은 알트코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다 그게 기능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인가 선물 시장에서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뭔가 크게 진폭이 있을 거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마 아실 거예요. 그때가 만기가 도래해요. 그리고 월봉 마감이라고 또 겹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서부터 오늘부터 5일 후에 비트코인 난이도가 바뀌어요. 근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5.50%라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조정 장세가 이때쯤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장세에 임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만 일단 올라가는 거, 그리고 뭐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이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막 이렇게 올라가면 그거는 진짜 폭락장을 연출하는 건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그런 걸 걱정할 시간은 아니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